네, 이번 강의는 이제 앞에 했던 전체 이론적인 강의를 이제 벗어나서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계산 문제로 들어가는 그런 강의가 되겠습니다. 이론과 계산이 병합되는 그런 강의가 시작되고요. 이 지금부터 해야 할 거는 전부 다 확률, 통계, 분포, 그리고 검정, 추정 이런 단어들이 이제 계속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하고 있는 샘플링이나 그 다음 뒤에 나오는 관리도나 공정 능력이나 다 이런 것들이 확률 분포, 말로 하면 정규 분포를 많이 따르고, 그 다음 검증과 추정에서는 T 분포를 이용 또는 F 분포를 이용한다거나 하는 해서 저희가 관리도나 샘플링이나 공정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어떤 상태에 있는지 확인하는, 수치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부터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할 강의는 바로 확률 통계 그리고 검증과 추정에 대한 어떤 기초적인 통계에 대한 강의를 하도록 합니다. 자, 먼저 통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계는 우리가 일단 전체 하나의 어떤 사회 아니면 어떤 집합 이런 것들을 하나의 모집단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 모집단은 우리 사회 구성원 전체라든지 아니면 어떤 지역의 동물들 아니면 어떤 지역의 남성 여성의 비율 이런 것들을 다 하나의 모집단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투표로 생각하면 서울시장 투표 이런 것들도 서울시장을 투표로 뽑는데, 그 서울시장을 투표로 뽑는 그 투표자들, 이들을 다 모집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을 어떤 특성들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될 것이, 이 사람들이 누구를 뽑을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는 전체가 다, 투표자들 전체가 다 하게 되면 그건 결국 투표가 되고요. 그게 투표가 아닌 경우에는 엄청난 비용과 시간이 소모가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걸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게 바로 표본을 뽑는 표본 추출입니다. 표본 추출은 이 모집단에 있는 데서 랜덤하게 또는 청아 또는 군집 이런 형태로, 이건 뒤에 샘플링 검사할 때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할 때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표본을 추출하고 나온 값이 바로 그 표본, 우리가 얘기하는 바로 샘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샘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모집단을 추측을 하게 됩니다. 이 표본을 뽑았는데 이 표본에 기술 통계를 더함으로 인해서, 여기서 기술 통계라고 하면 평균이라든지 또는 중앙가 아니면 편차, 범위 이런 기술 통계를 통해서 이 표본에 대한 통계량 값을 얻어냅니다. 이 통계량 값을 얻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이 모집단을 어떻게 추정할 것인가, 그거에 대한 값을 얻기 위해서 이 통계량 값을 얻습니다. 이 추론 통계를 통해서 모집단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그 값을 찾는 게 바로 통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집단에서 발생되는, 모집단이 나타내고 있는 이 특성들을 모집단의 어떤 U 또는 시그마 이런 경우는 보통 모집단의 특성을 파라메타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 특성들이 어떠냐, 이거는 평균과 분산값, 평균과 편차값으로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실제 이 모집단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가 없고, 단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어떤 모집단에서 샘플을 뽑아서 그 샘플에 대한 통계량 값, 여기서 나오는 통계량 값은 X바나 또는 S로 보통 표현을 합니다. 즉 표본에 의해서 나온 표본의 특성들 이렇게 표현하고요. 모집단에 나온 모집단의 특성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런 경우를 파라메타라 하고요. 파라메타는 다른 말로 하면 우리나라 말로 모수라고 합니다. 즉 다시 얘기를 하면
모집단의 특성은 알 수가 없어요. 서울시장을 뽑는 그 투표자라고 했을 때 이 투표자들이 서울시장 1번을 뽑을지 2번을 뽑을지 이 사람들의 특성이 뭐 1번 후보를 선호를 하는지 2번 선호하는지를 알 수가 없는데 우리가 뭐 전화나 인터넷이나 설문지를 통해서 뭐 한 1000명을 표본을 뽑아요. 그 1000명을 표본을 뽑아서 기술 통계를 통해서 이 1000명에 대한 어떤 값들을 찾아내면 이 값들에 대해서 추론을 합니다. 추론을 해서 결국 서울시장 전체 투표자들에 대한 특성을 우리가 추정을 해내는 게 전체적인 통계적인 흐름이고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 부분부터 기술 통계부터 먼저 보고 그 다음 이 통계량에 의해 나온 값들로 모집단 특성을 어떻는지 추론하는 걸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술 통계의 가장 기본은 바로 중심값입니다. 중심값이라는 것은 어떤 수치 값들로 있는 경우 보통 우리가 수치로 만들어내는 경우에 그 값들이 어떻게 뭐 표현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일단 중심을 가지고 한번 해보면 크게 뭐 평균이 있고요. 이건 뭐 산술 평균이고, 그 다음 중앙값이라는 게 있고, 마지막 세빈값이 있습니다. 그 다음 뭐 기하 평균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구체적인 그리고 더 디테일하게는 들어가지 않고 여기서는 일단 기초 통계만 그냥 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균은 여기에 나와 있는 예를 보시면 뭐 10개가 있는데 이 10개의 합을 더하면 뭐 110이 되고요. 그걸 10으로 나눠서 뭐 11이 된다는 이런 게 바로 평균이 되겠습니다. 결국 평균값은 n이 또 10개가 되겠고요. 거기 시그마 뭐 i는 1부터 n까지 해서 그 다음 xi를 xi는 하나하나 x1번은 x27, x 이렇게 나가는 게 바로 산술평균, 우리가 흔히 아는 평균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중앙값은 데이터를 크기순으로 나열해서 거기에 위치한 제일 가운데 있는 값입니다. 우리 여기에 있는 예를 가지고 하면 뭐 07 낮은 순수대로 해서 0부터 뭐 0 쭉 나갈 수가 있는데 뭐 이거는 여러분들 해보시면 되고요. 여기서는 지금 짝수이기 때문에 짝수라는 얘기는 그 중앙값을 가져야 됩니다. 다시 얘기하면 여기서 지금 현재 중앙은 8번과 9번인데 8과 9의 이 중간에 있는 8.5가 결국 중앙값이 되겠습니다. 세빈값은 가장 큰 빈도수를 가진 간척지, 뭐 가장 많이 나온 숫자 되겠고요. 여기 우리 하나 예에서 보면 바로 0이 되겠습니다. 0만 두 번 나오고 다른 거는 숫자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중앙값 같은 경우 만약 이 예에다가 40이라는 숫자 하나 더 더하게 되면 여기 중앙값이 9가 되고요. 지금 이 홀수인 경우에는 중앙값이 바로 정해지지만 짝수인 경우에는 그 가운데 값을 정해주는 그게 중앙값이 되겠습니다. 중앙값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 평균과 중앙값의 하나의 차이는 평균은 여기에 만약에 100이라는 숫자가 들어가게 되면 엄청나게 크게 평균값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대로 이 값들을 다 표현을 못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중앙값 같은 경우에는 100이 있더라도 9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어떤 때는 중앙값이 훨씬 더 가운데 값, 어떤 위치에 있는 그 가운데 값을 더 잘 찾아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 중앙값 말고 두 번째가 산포가 되겠습니다. 산포는 퍼짐의 정도가 되겠는데요. 얼마만큼 데이터, 즉 자료들이 퍼져 있는 정도가 어느 정도 되느냐, 좁게 있느냐, 넓게 있느냐, 그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범위는 제일 큰 값에서 제일 작은 값을 뺀 값입니다. 즉, 뭐 1에서 뭐 5, 9, 뭐 1이 5, 9, 11, 100 1이 있으면 결국 범위는 100에서 1을 뺀 99가 되겠습니다. 이
이 예에서도 보듯이 일단 범위 3%를 나타내는 범위는 단순하고요. 가장 작은 값과 가장 큰 값을 찾아서 하면 되고요. 두 번째, 이 범위의 또 단점은 너무 단순하기 때문에 안에 있는 이 내용들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산과 표준 편차 이건 이제 같이 취급하게 되겠는데, 얘들은 퍼짐의 정도를 나타냅니다. 분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분산은 결국 시그마 제곱이 되고요. 이 같은 경우에는 뭐 n분의 그 다음 시그마 i 1 n x i 마이너스 1의 제곱. 이 시그마로 나타내는 게 있고 s로 나타내는 게 있습니다. 시그마로 나타내는 경우에는 앞에 얘기한 전체 모분산을 얘기하는 거고, s로 나타내는 거는 표본에 의한 표본 분산이 되겠습니다. 표본 분산이 같은 경우는 밑에가 차이가 있는데, 모분산은 전체가 다 값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항상 n으로 나오지만, 표본 우리가 샘플을 뽑아서 한 값은 항상 마이너스 1, 자유도를 하나를 뺀 값을 나눠주는 게 이게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모분산 값은 그냥 정해져 있어요. 모분산은 전체가 다 값은 있는데 거기에서 몇 개를 뽑았는데 얘가 모분산을 맞춰가기 위해서는 마지막 하나가 남겨둬야지만 그 모분산이 나타내고자 하는 특성을 따라갈 수 있는 이 한 값 때문에 그 값을 따라갈 수가 있어서, 이 표본 분산 같은 경우에는 하나를 꼭 n-1로 취급을 합니다. 표준 편차는 당연히 루트가 되겠고요. s도 루트 s제곱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즉 분산을 루트로 나누면 되겠습니다. 분산과 표준 편차 이 두 개는 어차피 같은 거고요. 이래 있을 때 여기가 중앙값 u가 되는데 평균값이 되고, 여기에서 이 퍼짐 정도가 좁냐 넓냐 그 차이를 값으로 보여주는 걸 바로 분산 값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변동계수라고 했습니다. 결국 표준 편차를 평균으로 나눈 값입니다. 이 변동계수 같은 경우에는 S로 표현을 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변동계수 보통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하면 퍼짐의 정도를 알 수 있는데, 변동계수를 구하는 이유는 단위들이 다른 게 있어요. 하나는 킬로그램으로 하는데 하나는 킬로미터로 한다. 얘들은 같은 단위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비교할 수가 없지만, 변동계수를 사용하게 되면 어느 몇 % 정도의 값이 이렇게 모여 있느냐를 서로 비교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럴 때 사용하는 게 이 변동계수가 되겠습니다. 단위 사용이 다른 경우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비교 방법, 그게 바로 변동계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확률 변수와 확률 분포입니다. 확률 변수는 결국 확률 실험 결과들에 하나씩 어떤 실수가 나오는데 그 실수에 대해서 붙여주는, 확률적으로 나온 값들에 붙여주는 값이 되겠고요. 여기는 이산 확률은 셀 수 있는, 그리고 연속은 셀 수 없는, 즉 연속적으로 붙어 있어서 딱딱 나눌 수 없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나중에 보면 개수형 관리도가 있고요, 계량형 관리도가 있는데, 이 관리도 이용할 때 개수도 관리형은 이산 확률로 하고요, 계량형 관리도는 연속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 확률 분포는 확률 이 변수의 값과 이 값의 확률을 나타내는 표나 공식이나 어떤 표 분포 형태가 어떻는지 많이 보시다시피 이런 그림이라든지 이런 그림이라든지 나타내는 게 바로 확률 분포가 되겠습니다.
이사형 확률 분포의 가장 유명한 게 이항 분포고요. 이 외에 뭐 포화송이라든지 다른 분포들도 있는데, 저희들이 이 품질 경영 안에서도 품질 관리를 하는 데서 필요한 분포는 바로 이항 분포 하나만 알면 되기 때문에 이항 분포를 대표적으로 뒀고요. 그 다음 품질 관리 안에 관리도 중에 앞에 얘기한 계량형 같은 경우에 사용하는 게 정규 분포이기 때문에 연속형 확률 분포를 가진 정규 분포. 그 다음 T 분포와 F 분포는 이건 우리가 추론을 할 때 사용합니다. 추론이 추정을 하는데 타당한지 아닌지, 그리고 이게 맞는지, 이거 기각할 것인지 채택할 것인지 할 때 사용하고요. T 분포 같은 경우에는 자유도가 하나인 경우, 어떤 자유도 뒤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어떤 값을 취하는데 그 취한 값에서 하나만큼은 자기가 마음껏 가질 수 있는 값을 가지고 있는. 그 다음 F 분포 같은 경우에는 자유도가 두 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추정을 어떻게 할 거냐, 이 같은 경우에는 바로 분산 분석에서 얼마만큼 퍼짐이 있는데 그 퍼짐을 우리가 추정을 했을 때 이 정도면 뭐 우리가 인정한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제품을 나왔을 때 검사를 하는데 검사를 하고 난 이후에 어떤 검사마다 측정 오차 말고 그 다음 변동 요인이 발생합니다. 안에서 제품 자체의 변동이 발생하고, 제품 자체 검사에서 그 변동의 폭이 우리가 어느 정도 이 정도면 만족한다, 만족하지 않다 할 때 사용하는 게 바로 분산 분석이고, 그걸 할 때 들어가는 분포가 T하고 F 분포가 되겠습니다. 이항 분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뒤에 불량율 또는 뭐 불량 개수 이런 관리도를 할 때 필요하기 때문에 이항 분포를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항 분포는 일단 이항 실험이라고 있습니다. 이항 실험은 일단 실험 횟수가 있고요. 보통 n으로 표현합니다. 그 다음 이항 실험은 항상 성공 실패 또는 동전으로 치면 앞면 뒷면 이렇게 두 가지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공은 P로, 보통 스몰 P로 표현하고요. 실패는 1-P로 표현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 마지막으로 이것들은 각 항상 독립적으로 시행이 된답니다. 그래서 이 세 개가 있어야지만 바로 이항 분포를 만들어냅니다. 그 다음 뭐 정규 분포는 잘 아시다시피 평균과 표준 편차를 가지고 우리가 표현하는 게 바로 정규 분포가 되겠습니다. 이상이 확률 분포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럼 다음은 추론 통계입니다. 추론 통계는 결국은 앞에 얘기한 대로 모수, 즉 모집단에서 있는 모수를 우리가 통계량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샘플링을 했어요. 즉 여기 샘플링은 샘플링은 결국 여기서 얻는 게 바로 확률 분포고요. 그래서 통계량을 얻어냈는데 중요한 것은 모집단이라는 이 모수에 대한 값을 몰라요.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결국 이 모집단이 어떤 특성인지 모르는데 그 안에서 몇 개를 샘플링을 해서 뽑아서 봤더니 이 통계량 값을 얻어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이 확률 분포 값에 의해서 이 통계량 값을 얻었으니 이것으로 우리가 모집단의 모수가 어떻는지 추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추정하는 게 바로 추론 통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통계량을 가지고 이 통계량이 적정하게 모수를 표현할 수 있다, 표현할 수 없다,
이렇게 해주는 게 바로 추론통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신뢰 수준입니다. 뉴스나 이런 데 보면 뭐 95% 신뢰 수준이 뭐 어떻고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 신뢰 수준 맞습니다. 그래서 신뢰 수준은 결국 뭐 추정 과정이 정확한 결과를 제공하는 표본 비율이 되겠습니다. 유해 수준은 결국 유해 수준은 신뢰 수준의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잘못된 것인지 잘못된 정도, 잘못된 측정, 잘못된 것인지 측정. 검증은 검사하여 결정하는. 추론은 추측하고 판단. 가설은 뭐 하나의 가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더 얘기하면 통계적 가설. 이게 바로 우리가 찾고자 하는 모집단에 관한 가정입니다. 모집단의 확률 분석. 를 나타내는, 찾아내는 게 통계적 가설. 결국 신뢰 수준이라는 것은 어떤 값이 얼마만큼 그 안에 있을만 하냐. 즉 우리가 샘플을 뽑아서 거기에 대한 어떤 평균값이 나왔습니다. 평균값 X바가 나왔는데 이 X바 값이 요 95%의 신뢰율이라면 이 X바가 가지고 있는 이 범위 안에 X바, 즉 U와의 즉 모수, 즉 모집단의 모수 얘는 고정값이에요. 얘는 바뀔 수가 없는 값입니다. 즉 모집단 하나, 거기에는 전체 데이터에서 나온 값이기 때문에 거기에 평균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의 값인데 우리가 이 값을 찾아낼 수 있으면 좋지만 모르기 때문에 이 X바가 이 U를, 즉 모집단의 평균을, 모평균을 얼마나 표현을 얘가 찾아내고 있느냐, 즉 95% 정도의 얘를 발견하고 있느냐 나타내는 게 바로 신뢰 수준입니다. 유해 수준은 요 밖에 있는 경우 해당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충분히 표현하지, 즉 모평균을 나타내지 못하는 잘못된 경우는 얼마만큼 되느냐, 그게 유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뭐 뉴스에 보면 신뢰 수준 몇 프로의 유의 수준은 몇 프로, 뭐 알파 보통 뭐 0.05% 잡고 하는데 5% 잡고 뭐 95% 신뢰 수준의 5%의 유의 수준으로 나오는 얘기가 아까 앞에 얘기한 서울시장 투표자들이 지금 만약 500만 명이라고 치면 저희가 500만 명을 다 찾아내서 얘기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 중에 1000명을 뽑아서 했을 때 그 1000명이 어떤 특성을 가지는지, 95% 신뢰 수준이라는 것은 그만큼 모평균, 즉 전체 투표자들이 선호하는 선호도를 표현해 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신뢰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못하다 하는 뭐 3%가 나온다든지 5% 나온다, 그런 것은 바로 유의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가설에 중요한 게 이제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일단 기무가설과 대립가설 또는 뭐 연구가설이라고 하는데, 기무가설은 보통 H0, 뭐 그냥 편하게 H0라고 표현을 하고요. 대립가설, 연구가설은 H1이라고 표시를 합니다. 기무가설은 우리가 지금 현재 알고 있는 지식이나 현 책에 이게 값이 맞다, 이 값이다, 이런 걸 표현하는 걸 얘기하고요. 어떤 새로운 값이 왔어요. 이 새로운 값을 대립값을 연구를 해서 나온 값들이에요. 이 값들이 타당할까 타당하지 않을까 하는 것들을 표현하는 게 바로 이 H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설을 검증하는 거는 H0를 위에 두고 H1을 밑에 두는 경우입니다. 즉 H0를 먼저 뭐 A라는 사람은 유죄다. 그럼 H1은 A는 유죄가 아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가설들을 막 얘기를 하게 되면 그게 H0가 맞는지 H1이 맞는지에 따라서 A 이제 판단을 내리는 거죠. A가 유죄이다. 아니면 A는 유죄가 아니다. 이 판단 내리는 게 바로 가설 검증 개념이 기무가설과 대립가설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중요하기 때문에 나중에 저희가 통계량 값을 얻었을 때 모수를 추정할 때 이 모수의 추정값이 기무가설은 뭐 얼마만큼이 가장 좋은 값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대립가설은 그게 아니다 할 때 우리가 어떻게 그걸 판단할 것이냐는 판단 근거를 세우는 가정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무가설은 일단 진위가 검증돼야 되는 대립가설 같은 경우에는 기무가설에 대립되는 가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 기무가설과 대립가설이 있는데 이걸 먼저 1급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고 뒤에 가서 기무가설과 대립가설에 대해서 자세히 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1종 오류 같은 경우에는 타입 1 에러라고 하고 다른 거로 알파라고 하고 2종 오류는 타입 2 에러라고 하고 이게 같은 경우는 베타라고 합니다. 자, 1종 오류의 뜻을 한번 설명을 드리면 자, 우리는 품질 경영 쪽이니까 생산자와 소비자 입장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예들이 많은데 저희는 품질 관리 쪽에서 봤을 때 1종 오류를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생산자 입장에서 생산을 해서 제품을 생산을 했어요. 제품을 생산해서 양품이 나왔습니다. 즉 양품이라는 거는 제대로 만든 제품이에요. 그런데 이 제대로 만든 제품이 검사를 하는데 검사에서 페일이 나온 겁니다. 즉 불량으로 나온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기무가설이 진짜인데 맞아 이게 양품인데 우리가 잘못 판단을 하는 바람에 이 양품을 불량으로 생각하는 오류가 바로 1종 오류, 생산자에 봤을 때 아주 안 좋은 오류가 이 타입 1이라는 1종 오류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생산자 오류라고도 합니다. 잘 만들어 놓고 불량이라고 폐기 처분한 거예요. 손해죠. 자, 두 번째 2종 오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종 오류는 기무가설이 불량이에요. 제품이. 지금 우리는 제품을 기준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휴대폰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무가설은 생산자가 잘못 만들었어요. 불량을 만들어냈는데 우리 소비자가 불량인 줄 모르고 샀어요. 그 얘기는 결국 양품으로 판정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불량으로 판정. 즉 소비자 입장에서는 불량품을 사용하거든요. 거기에 발생하는 게 바로 2종 오류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서로 상반되는 역학관계가 있는 그런 오류입니다. 생산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1종 오류를 줄여야 할 것이고요. 2종 오류는 당연히 소비자 입장에서 줄여야 하기 때문에 서로 반대되는 그런 오류입니다. 이 두 개가 결국은 저희 샘플링 할 때 다시 나올 건데 그때 이제 50옥선 하면서 어떤 걸 조정을 해야 좋은지 얼마만큼 생산자 입장에서 허용량을 어느 정도 해줄 것인지 하는 것들이 다 여기 나오는 가설 검증의 1종 오류와 2종 오류를 가지고 판단하게 되겠습니다. 표를 보고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보시면 H0가 참입니다. 즉 다시 얘기하면 기무가설이 죄송합니다. 기무가설이 맞다는 얘기죠. 근데 위에는 어차피 뭐 기무가설이니까 H0가 참이고 거짓일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인데 기각을 했어요. 이 얘기는 생산자가 만들었어요. 제품을, 양품을 만들었는데 기각을 시켰네? 왜? 불량이라고 봤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바로 일종오류입니다. 그렇죠? 앞에 설명한 대로 참인데 기각을 해버렸어요. 맞지 않다고. 채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종오류가 발생한 겁니다. 두 번째, 거짓인데 기각했어요. 이건 옳은 판단이에요. 이건 굿입니다. 그죠? 잘못된 거를 그래서 채택하지 않은 거예요. 채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설 검정에는 채택은 없습니다. 기각을 하든지 아니면 기각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다든지 이렇게 표현하지 채택하지 않은 이렇게는 말은 쓰진 않습니다. 자, H0가 좀 잘 만들었는데 기각하지 않았어요. 당연히 이거는 당연한 거죠. 자, 그 다음 아까 앞에 얘기한 기무가설의 불량입니다. 거짓이기 때문에. 제품 자체가 불량이 나왔는데 불량을 기각한 거는 당연히 잘한 건데 불량을 기각하지 않은 거는 오류죠. 그래서 이거는 이종오류가 되겠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하나쪽으로 편하게 얘기를 하면 사실은 여기서 나오는 아까 앞에 얘기한 일종오류 같은 경우에는 알파라고 얘기했고 여기는 베타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알파는 앞에 제가 설명드린 바로 유의 수준입니다. 즉 참인데 참이 아니라고 나타낼 확률값 어느 정도 우리는 뭐 5% 아니면 더 깐깐하게 보겠다 하면 1% 아니면 많이 봐주겠다 하면 10% 이상은 10% 이내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불량으로 보겠다 하고 표현해주는 유의 수준이 바로 여기 알파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값들을 어떻게 이 H0와 H1이 대립값을 이 두 개가 있는데 H0가 기각이 될지 기각이 되지 않을지 이 호불호를 가르는 판단 기준은 이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누게 되겠습니다. 먼저 기각력 방법이 있는데요. 기각력 방법 같은 경우에는 어떤 뭐 평균값, 즉 모 평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떤 값들을 가지고 있는데 기각력 같은 경우에는 보통 알파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여기는 U니까 알파로 해요. 우리가 수리적으로 구하게 되면 어느 정도 값이 나오는데 그 값이 만약 이 알파 값보다 높이 나왔다. 그러면 얘는 H0를 기각합니다. 이 값은 이제 보통 Z 값으로 표현하는데 Z는 X바의 U의 10분차의 N 이 값으로 표현이 되는데 이 Z 값이 Z 알파보다 크게 되면 기각시킨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이걸 다르게 표현한 값인데 이 기각력을 딱 정해줘서 이거보다 넘으면 우리는 얘들은 H0를 기각하겠다. 그래서 이 알파 값은 보통 1%, 5%, 10% 이렇게 됩니다. 1% 같은 경우에는 아주 작게 깐깐하게 보겠다는 얘기. 10%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조금 여유있게 보겠다. 좀 기각시키는 곳을 좀 여유주게 하겠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게 기각용 방법이고요. 기각용 방법은 그냥 H0를 기각시키냐 기각시키지 않느냐는 값만 찾아내는 거고요. P값 방법은 어느 정도까지의 몇 %까지 뭐 어떤 값이 이제 정해지는데 어느 정도 몇 %까지 기각력에서 발생할 수 있냐는 값까지 찾아내는 게 바로 P값 방법입니다. 하는 방법은 이렇게 정규분포 형태로 둬서 그 식을 구해서 합니다. 저희가 굳이 품질 경영에서는 여기까지만 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그냥 보평균 가설을 검증하는데 평균값을 기각력 방법과 P값 방법이 있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보시면 이제 기본 기초 통계에서 가설 검증의 하나의 절차입니다. 당연히 가설을 수립하고 이 가설 수립은 H0와 H1을 기무와 대립가설을 만들고 그 다음 유의수준 알파 앞에 나온 기각력 그걸 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제2종 오류를 범할 확률 베타도 결정합니다. 보통 제2종 오류를 범할 확률 베타를 줄이거나 늘리거나 베타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표본 크기를 크게 하면 돼요. 숫자를 표본 크기가 크면 클수록 우리가 소비자 입장에서 분량을 양품으로 인지하는 숫자는 적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제2종 오류를 범할 확률 베타를 결정하고 앞에 P값, 즉 Z 알파값 또는 뭐 P값 이런 검증 통계량 값을 구하고 그 다음 표본 추출해서 여기서 얘기하는 어떤 검증 통계량을 선정하느냐고 여기서 얘기하는 게 이제 뭐 아까 앞에 나온 X바 값에 대한 값 또는 뭐 Z 값에 대한 값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합니다. 이 계산을 가지고 우리가 정한 기각력이나 아니면 뭐 P값이나 이걸 가지고 H0를 기각할 것이냐 아니면 기각하지 않을 것이냐 판단을 하는 게 바로 가설 검증의 절차가 되겠습니다.